어머님 이제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라는 며느리의 서리빨 같은 축가 행령에 평생 피땀 흘려 장만한 기와집에서 쫓겨난 최씨 할멈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아들마저 외면한 그 절망의 끝에서 낡은 책 한 권을 품에 안고 돌아선 발걸음이 훗날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 될 줄은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배신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한 여인의 기구하고도 통쾌한 인생사가 지금 펼쳐집니다. 오디오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에게도 따뜻한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 숙종 대왕 시절 한양 도성 박 마포나루터 인근에 억척스럽기로 소문난 최씨 과부가 살고 있었더랬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최씨 할멈 혹은 마포 억척이라 불렀으나 본래 그녀의 이름은 최막심이었답니다. 이 최씨 할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본디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의 규수로 태어났으나 하늘이 그녀에게 내린 시련은 참으로 가혹하고도 모질었지요. 꽃다운 나이 25에 남편을 급병으로 잃고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처지가 되고 말았으니 그 서러움이 오죽했겠습니까? 남편이 남기고 간 것이라곤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 한 채와 갚아야 할 빚더미, 그리고 젖 먹던 갓난쟁이 아들 덕구뿐이었답니다. 보통의 여인네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하며 신세를 한탄했을 터이나 우리 최씨 할멈은 남달랐지요. 그녀는 남편의 사무제를 치른 다음 날 젖 먹이 덕구를 포대기에 싸서 들쳐 업고는 무작정 시장바닥으로 나섰던 것입니다. 내 비록 지아비를 잃었으나 이 핏덩이를 굶겨 죽일 수는 없다. 양반의 체면 따위가 밥을 먹여주더냐? 그녀는 스스로 머리카락을 질끈 동여매고는 국밥 장사를 시작했더랬습니다. 새벽 달기 울기도 전인 인시에 일어나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시린 손을 호호 불어가며 핏물을 빼고 뼈를 고았지요. 마포 나루터의 거센 강바람이 살을 내는 듯한 추위 속에서도 그녀는 등 뒤에서 칭얼거리는 덕구를 얼으며 국자를 놓지 않았답니다. 양반가 출신이라 고된 노동이 뼈에 사무쳤을 테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지요. 시장 상인들이나 뱃사람들이 어이, 주모, 여기 국밥 한 그릇 더 하고 하대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지만 그때마다 등 뒤의 아들을 생각하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답니다. 그렇게 하루에 국밥 50그릇, 100그릇을 팔아 엽전 한 푼, 두 푼을 모으기 시작했지요. 그녀의 손은 어느새 거북이 등껍질처럼 거칠어졌고 고운 얼굴에는 세월의 풍파가 주름으로 깊게 패어 갔더랬습니다. 겨울에는 얼음장 같은 물에 맨손으로 설거지를 하느라 손등이 터져 피가 흘렀고 여름에는 아궁이 불 앞에서 비 오듯 땀을 흘리며 더위와 싸워야 했지요. 하지만 최씨 할멈은 자신을 위해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사지 않았답니다. 오로지 아들 덕구만을 바라보며 내 아들은 반드시 번듯하게 키우리라. 남부럽지 않은 양반처럼 살게 하리라. 는 일념 하나로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텨낸 것이지요. 덕구 또한 어미의 고생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의젓한 청년이 되었더랬습니다. 최씨 할멈은 없는 살림에도 덕구를 서당에 보내 글공부를 시켰으니 이는 국밥집 아들이라고 무시당하지 않게 하려는 어미의 눈물겨운 정성이었지요. 훈장님께 꼬박꼬박 수업료를 바치며 굽신거렸던 그 세월이 어찌 짧다 하겠습니까? 그렇게 억척같이 모은 돈으로 최씨 할멈은 마침내 동네 어귀에 있는 번듯한 기와집 한 채를 사들이게 되었답니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시작하여 남들이 부러워하는 기와집 주인이 되기까지 그 과정은 실로 피와 땀의 역사였지요. 이사하던 날 대청마루에 앉은 최씨 할멈은 기둥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더랬습니다. 영감, 보고 계시오? 내가 해냈소. 우리 덕구를 데리고 이 모진 세상에서 보란 듯이 기와집을 장만했소이다. 그녀의 통곡은 서러움이 아닌 승리의 함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동네 사람들도 혀를 내두르며 그녀의 끈기에 감탄했지요. 독하다 독해. 최씨 할멈이 기어이 기와집 마님이 되었구먼.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으니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기와집의 안락함 뒤에는 생각지도 못한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들이우고 있었는데 최씨 할멈은 꿈에도 그것을 알지 못했더랬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 하더니 덕구가 어느덧 약간의 나이 스물을 넘겨 장성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기와집도 장만했겠다. 아들도 번듯하게 자랐겠다. 최씨 할멈의 다음 소원은 오직 하나. 참한 며느리를 들여 대를 이을 손자를 보는 것이었더랬지요. 그러던 차에 중매쟁이가 문지방에 닳도록 드나들더니 마침내 이웃 마을에 사는 이씨 처녀를 추천하였답니다. 나이는 21에 얼굴이 곱상하고 행실이 바르다고 소문이 자자했으나 자세히 뜯어보면 눈매가 가늘고 입술이 얇은 것이 어딘가 모르게 매서운 구석이 있는 관상이었지요. 허나 아들을 장가 보낸다는 기쁨에 들뜬 최씨 할멈의 눈에는 그저 복덩어리로만 보였을 뿐 그 속에 감추어진 시커먼 속내를 어찌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혼례를 치르던 날 최씨 할멈은 장롱 깊숙이 아껴두었던 비단 옷감을 꺼내어 며느리의 혼수를 장만해 주었고 동네 잔치를 벌여 국밥집 주모의 위세를 한껏 뽐냈더랬습니다. 감에서 내린 새색시 씨가 수줍게 절을 올리자 최씨 할멈은 이제야 내 집에 봄이 왔구나 하며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새 며느리가 들어온 후 집안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답니다. 이 씨는 시어머니를 하늘처럼 모시는 듯 했지요.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새순물을 대령하고 갓 지은 하얀 쌀밥에 따끈한 고깃국을 끓여 최씨 할멈의 상에 올리니 그 정성이 지극하기 이를 데 없었더랬습니다. 최씨 할멈이 국밥집 일로 거칠어진 손을 주무르고 있을 때면 며느리가 다가와 어머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제는 제가 다 할 터이니 어머님은 그저 편히 쉬셔요. 하며 살갑게 구는데 최씨 할멈은 그 말에 녹아내려 눈시울을 붉히곤 했지요. 덕구 또한 아내가 어머니께 효도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니 최씨 할멈은 자신이 전생에 나라를 구한 공덕이라도 쌓았나 싶어 밤마다 조상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답니다. 동네 사람들도 최씨 할멈네 며느리는 효녀 중에 효녀야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니 이 모든 것이 폭풍전야의 고요함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꿈같은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이 씨의 본색이 서서히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더랬지요. 어느 날 저녁 덕구가 잠시 마시를 나간 사이 며느리가 조심스레 안방으로 들어와 최씨 할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답니다. 얼굴에는 짐짓 근심 어린 표정을 지으며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떼었지요. 어머님, 소인이 외람되어나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최씨 할멈이 온화한 미소로 대답했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어려워 말고 말해보거라. 그러자 이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었지요. 어머님께서는 평생을 험한 시장 바닥에서 국밥을 파시며 저희를 위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집안 살림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시는 것이 며느리 된 도리로 너무나 송구스럽사옵니다. 하오니 이제 집안의 곳간 열쇠와 문서들은 제게 맡기시고 어머님께서는 뒷방에서 편히 노후를 즐기시는 것이 어떠할런지요. 제가 어머님의 피땀 어린 재산을 알뜰살뜰 불려보겠나이다. 그 말을 들은 최씨 할멈은 잠시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았답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모은 재산이었기에 남에게 맡긴다는 것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 며느리의 말이 구구절절 옳게 들렸던 것이지요. 자신의 거친 손과 굽은 허리를 보니 이제는 정말 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기도 했더랬습니다. 게다가 지난 석 달간 보여준 며느리의 효성을 철석같이 믿었기에 의심 한 점 없이 장롱 속 깊은 곳에서 곳간 열쇠와 집문서, 땅 문서가 든 괴짝을 꺼내어 며느리의 손에 쥐어주고 말았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 이제 늙어 기력도 쇠하니 똑똑한 네가 살림을 맡아주면 오죽 좋겠느냐. 잘 부탁한다. 내 며느리야. 이 씨는 열쇠를 받아들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으나 고개를 깊이 숙여 그 표정을 감추었지요.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이 집안을 더욱 번창하게 만들겠습니다. 아, 통탄할 노릇이여. 그것이 호랑이 아가리에 제 머리를 들이미는 꼴인 줄을
최씨 할멈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날 밤 안방을 차지한 며느리의 눈빛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고 밖에서는 굳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더랬습니다. 곳간 열쇠가 며느리의 손에 넘어가자마자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더랬지요. 그토록 상냥하던 이 씨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돌변하니 마치 다른 사람이 탈을 쓰고 나타난 것만 같았답니다. 처음에는 아주 교묘하고 은밀하게 시작되었지요. 아침 문안 인사가 늦어지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최씨 할멈이 먼저 일어나 우물물을 길어와야 며느리가 느릿느릿 하품을 하며 방문을 열고 나오더랍니다. 밥상도 달라졌지요. 아들 내외의 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에 기름진 생선구이가 올라갔지만 최씨 할멈의 상에는 식어 빠진 보리밥 덩어리와 쉰내가 진동하는 깍두기 몇 쪽이 전부였더랬습니다. 최씨 할멈이 아가 밥이 너무 차구나 하고 넌지시 말하면 이 씨는 싸늘한 눈빛으로 쏘아붙였지요. 어머님, 노인네가 너무 기름진 걸 드시면 속에 탈이 난다고 의원이 그러더이다. 다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드리는 것이니 불평 마세요. 그 말에 담긴 가시가 어찌나 날카로운지 최씨 할멈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 찬밥을 눈물로 삼켜야 했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며느리의 횡포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더랬습니다. 어머님, 안방은 젊은 저희 부부가 써야 아이도 빨리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어머님은 이제 혼자시니 굳이 넓은 방이 필요 없으시지요? 이 씨는 이 말 한마디로 시어머니를 따뜻한 아랫목에서 내쫓아 버렸답니다. 최씨 할멈이 밀려난 곳은 다름 아닌 대문 옆 문간방이었는데 그곳은 본래 하인들이나 쓰던 곳으로 외풍이 심해 한겨울에는 물그릇이 꽁꽁 얼어붙는 곳이었지요. 평생을 피땀 흘려 마련한 기와집에서 주인인 자신이 문간방 신세로 전락하다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답니다. 하지만 더 서러운 것은 아들 덕구의 태도였지요. 덕구는 어미가 문간방으로 쫓겨나고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는데도 그저 아내의 치마폭에 쌓여 모른 척 고개를 돌려버렸더랬습니다. 덕구야, 애미가 너무 춥구나. 한 번은 최씨 할멈이 아들을 붙잡고 하소연했으나 덕구는 어머니, 사람이 늙으면 다 추위를 타는 법입니다. 집사람이 알아서 잘 모실 테니 괜한 말씀 마세요. 하며 매정하게 뿌리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그 뒷모습을 보며 최씨 할멈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듯 했답니다. 며느리는 이제 시어머니를 부려 먹기까지 했더랬습니다. 어머님, 밥값은 하셔야지요. 하며 예순이 넘은 노인에게 빨래며 청소는 물론이고 장정들도 힘겨워하는 장작 패기까지 시켰답니다. 최씨 할멈의 손은 다시 물집이 잡히고 터져 피가 흘렀지만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겨울밤 문간방에서 추위에 떨며 잠을 청하던 최씨 할멈의 귀에 안방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답니다. 여보, 저 노인네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거예요? 밥만 축내고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지요. 최씨 할멈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답니다. 아들이라도 어미 편을 들어주길 간절히 바랐으나 들려오는 대답은 절망 그 자체였더랬습니다. 글쎄 말이야, 어머니가 눈치가 있으면 알아서 나가주시면 좋을 텐데 당신 힘들게 해서 미안해. 아들의 그 한마디는 최씨 할멈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혀 었답니다. 내가 저놈을 어찌 키웠는데 국밥하라 금지옥엽 키웠더니 이제 와서 나를 짐짝 취급하는구나. 최씨 할멈은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지요. 그리고 며칠 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답니다. 봄 기운이 돌기 시작하던 어느 날 아침 며느리 이 씨가 문간방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차갑게 선언했지요. 어머님, 이제 이 집에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더 이상은 같이 못 살겠어요. 이 집 명의도 이미 제 앞으로 되어 있으니 법적으로도 이 집은 제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축객령이었답니다. 최씨 할멈은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며 물었지요. 내 인연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내 집에서 나를 쫓아내다니. 그러자 며느리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답니다. 호호, 어머님, 억울하시면 관에 가서 따지시든가요.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아들은 며느리 뒤에 숨어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지요. 결국 최 씨 할멈은 피눈물을 흘리며 쫓겨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천륜을 저버린 폐륜의 현장이었더랬습니다. 쫓겨나던 그날 아침 최 씨 할멈이 챙긴 것이라고는 낡아빠진 무명 저고리와 치마 2벌, 그리고 보자기에 싼 작은 항아리와 누렇게 바랜 책 한 권이 전부였더랬습니다. 며느리 이 씨는 그까짓 고물단지 가져가서 뭘 하시려고요? 어디 가서 구걸이나 하세요. 라며 등 뒤에서 조롱을 퍼부었지만 최 씨 할멈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섰지요. 그 작은 항아리에는 친정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귀한 누룩 종균 시시누룩이 들어있었고 책은 다름 아닌 가양주 비법서였으니 이것이야말로 최 씨 할멈의 마지막 생명줄이자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발길을 옮긴 곳은 한양 도성 밖,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사는 운촌윤춘이라는 달동네였답니다. 가진 돈이라곤 비상금으로 챙겨둔 엽전 몇 푼뿐이라 비바람만 겨우 피할 수 있는 허름한 움막 하나를 얻는 것이 고작이었지요. 지붕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별이 보이고 바닥은 울퉁불퉁한 흙바닥이었으나 최 씨 할멈은 그곳이 기와집 문간방보다 100배 1000배 마음 편한 곳이라 여겼답니다. 두고 보아라. 내 반드시 다시 일어서리라. 이대로 주저앉아 죽으면 억울해서 눈도 못 감는다. 최 씨 할멈은 그날부터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었지요. 동네 뒷산에 올라가 좋은 물이 흐르는 약수터를 찾아내고 시장에 나가 질 좋은 쌀과 밀을 구했답니다. 아버지의 비법서에 적힌 대로 누룩을 빚기 시작했는데 그 정성이 실로 눈물겨웠지요. 누룩이 잘 뜨게 하려면 온도와 습도가 중요했기에 그녀는 자신의 낡은 이불을 덮어주고 밤새 아궁이 불을 조절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더랬습니다. 또한 비법서에 적힌 대로 인동초, 감초, 오미자 등 귀한 약재를 산에서 직접 케어술에 넣었으니 그 향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보름이 지나고 마침내 첫 술이 익어가던 날 움막 안에는 그윽하고 달콤한 향기가 진동을 했더랬습니다. 최 씨 할멈이 떨리는 손으로 술을 걸러한 모금 맛을 보니 혀끝에 감기는 맛이 부드럽고 목 넘김이 깔끔한 것이 과연 천하일미였지요. 아버님, 드디어 해냈습니다. 아버님의 술맛을 제가 되살렸습니다. 그녀는 감격에 겨워 한가리를 붙잡고 오열했답니다. 최 씨 할멈은 빚은 술을 작은 병에 담아 인근 주막들을 돌며 맛을 보이기로 했지요. 처음에는 행색이 초라한 노파가 내미는 술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던 주모들이 한 잔 맛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더랬습니다. 아니, 할멈, 이게 도대체 무슨 술이오? 꿀을 탔나 향이 어찌 이리 좋소? 내가 평생 술장사를 했지만 이런 맛은 처음이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고 했던가요? 운천 골목의 허름한 움막에서 기가 막힌 술이 나온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한양도성 안까지 퍼져나갔지요. 처음에는 짐꾼이나 상인들이 찾아와 한 잔씩 마시고 가더니 나중에는 도포자락 휘날리는 선비들과 양반집 하인들이 술동이를 들고 줄을 서기 시작했더랬습니다. 최 씨 할멈네 술 아니면 목구멍에 넘기질 못하겠네 하는 소리가 저작거리에 파다했지요. 하루는 당대 세도가인 김대감댁 집사가 찾아와 거만을 떨며 말했답니다. 우리 대감마님께서 자네 술맛을 보시고 크게 칭찬하셨네. 앞으로 우리 댁 술은 자네가 전담해서 대도록 하게. 값은 섭섭지 않게 쳐주겠네. 이는 실로 엄청난 기회였지요. 양방가와의 거래가 트였다는 것은 곧 돈방석에 앉게 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최 씨 할멈은 감사옵니다. 정성을 다해 빚어 올리겠나이다. 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만은 예전의 기죽은 노파가 아닌 당당한 장인의 눈빛으로 빛나고 있었더랬습니다. 엽전이 항아리에 가득 차기 시작했고 움막집 문지방은 밀려드는 주문으로 달아 없어질 지경이 되었으니 바야흐로 최 씨 할멈의 인생 2막, 화려한 재기가 시작된 것이었지요. 최 씨 할멈의 술맛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한양 도성 안팎을 넘어 저 멀리 구중궁궐의 높은 담장까지 넘나들게 되었더랬지요. 불과 1년 남짓한 사이에
비바람만 피하던 그 허름한 움막은 몰려드는 손님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답니다. 최 씨 할멈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동네에 사는 형편 어려운 과부된 명을 품삯을 넉넉히 주고 고용했지요. 자네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물 조절, 불 조절만 잘하면 되네. 내 자네들을 굶기지는 않을 테니 정성껏 도와주게나. 그녀는 자신처럼 힘든 처지의 여인들을 거두어 함께 술을 빚었고 그 덕분에 운촌마을 전체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더라 했습니다. 낮에는 술 익는 향긋한 냄새가 마을을 감싸고 밤에는 은자가 항아리에 찰랑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수성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그 화창한 봄날이었지요. 최 씨 할멈의 집 앞에 화려한 관복을 입은 관리들이 들이닥쳤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혹여 최 씨 할멈이 무슨 죄라도 지었나 싶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으나 그들이 가져온 것은 포승줄이 아니라 임금님의 교지였더랬지요. 어명이다. 최 씨가 빚은 술의 맛이 기품이 있고 그 향이 천하일품이라 주상 전하께서 크게 흡족해 하셨느니라. 이에 최 씨의 술을 궁중 진상품으로 명하니 앞으로 소홀함이 없이 빚어 올리도록 하라. 세상에나 최 씨 할멈의 술이 임금님의 수라상에 오르는 귀한 술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며 끊겼던 가문의 명맥을 쫓겨난 딸이 보란 듯이 다시 이어낸 순간이었지요. 최 씨 할멈은 엎드려 어명을 받들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답니다. 아버님, 보고 계십니까? 이제야 이 불효녀가 아버님의 한을 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 씨 할멈은 단순한 술집 주모가 아니라 나라에서 인정한 양조 명인으로 불리게 되었더랬습니다. 궁중에 술을 대기 시작하자 재물은 그야말로 물 밀듯이 들어왔답니다. 최 씨 할멈은 더 이상 좁은 움막에 머물 이유가 없었지요. 그녀는 한양 성 안에서도 으뜸 가는 명당 자리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 2채를 사들였답니다. 예전에 며느리에게 빼앗긴 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 웅장한 저택이었지요.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에 닿을 듯 쌓이고 안방에는 금은보화가 가득 찬 괴짝이 줄을 지어 놓였더랬습니다. 그녀는 비단 옷을 해입고 가마를 타고 다니며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호령했지요. 예전에는 며느리의 기침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 눈치를 살피던 신세였으나 이제는 수십 명의 일꾼을 부리는 대하행수, 다싱수가 되었으니 인생 역전도 이런 역전이 없었답니다. 어느 날 저녁 새로 지은 기와집 대청마루에 앉아 술 한 잔을 기울이던 최 씨 할멈은 문득 지난 날을 회상했더랬습니다. 며느리에게 쫓겨나던 그 비참했던 새벽, 아들이 외면하던 그 차가운 눈빛, 그리고 움막에서 추위에 떨며 누룩을 띄우던 그 고단했던 밤들.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가슴 속에 사무쳤던 원망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묘한 안도감이 차올랐답니다. 그래, 그때 쫓겨나지 않았더라면 내 어찌 이 넓은 세상을 알았겠는가. 그저 방구석 늙은이로 천덕꾸러기 취급이나 받다가 죽었겠지. 내 힘으로 일어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자유롭고 당당한가. 그녀는 이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에게 의지하여 얻은 안락함은 모래성처럼 위태롭지만 스스로 흘린 땀방울로 쌓아 올린 성은 그 무엇보다 견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말이지요. 최 씨 할멈은 보름달을 바라보며 해허롭게 웃었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한 빛나는 미래뿐이었으니까요. 궁궐에 술을 대는 거상이 되어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최 씨 할멈에게 어느 날 옛 동네 마포 장터에서 온 장사꾼 편에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더랬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아들 덕구 내외에 관한 흉흉한 소문이었답니다. 욕심 많던 며느리 씨가 시어머니가 모아둔 재산을 믿고 사치를 일삼다가 사기꾼의 꼬임에 넘어가 집문서며 땅 문서를 몽땅 날리고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다는 것이었지요. 게다가 아들 덕구는 화병을 얻어 자리에 눕고 말았다는 소식에 최 씨 할멈은 덜컥 가슴이 내려앉았답니다. 미우나 고우나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요.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최 씨 할멈은 그 길로 비단옷을 수수한 무명옷으로 갈아입고
하인도 물린 채 홀로 옛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더랬습니다. 4년 만에 찾은 옛 기와집은 참으로 처참한 몰골이었지요. 대문짝은 떨어져 나가 덜렁거리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여 흉가나 다름없었답니다. 그 마당 한 구석, 다 쓰러져가는 행랑채에서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가 들려왔지요. 최씨 할멈이 조심스레 방문을 여니 앙상하게 뼈만 남은 덕구가 호티불을 덮고 누워있고 그 옆에는 며느리 씨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더랬습니다. 인기척에 고개를 든 며느리는 최씨 할멈을 보자마자 쏘스라치게 놀라더니 이내 바닥에 납작 엎드려 통곡을 하기 시작했지요. 어머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천벌을 받아 이 꼴이 되었습니다. 부디 인연을 용서하지 마소서. 덕구 또한 어머니의 얼굴을 바로 보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답니다. 최씨 할멈은 그 비참한 광경을 말 없이 내려다보다가 품속에서 묵직한 은자 주머니를 꺼내어 며느리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이걸로 쌀을 사고 용한 의원을 불러 덕구를 살려내거라. 며느리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물었답니다. 어머님, 어찌하여 저 같은 죄인에게 욕을 하고 매질을 하셔도 시원치 않으실 텐데 어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러자 최씨 할멈은 며느리를 똑바로 응시하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더랬습니다. 아가,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네가 고맙구나. 며느리와 아들은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들었지요. 네가 그 모진 말로 나를 쫓아내지 않았더라면 나는 평생 그 집 뒷방에서 너희들 눈치나 보며 찬밥 덩어리에 서러워하다 늙어 죽었을 것이다. 허나 네가 나를 매몰차게 내쳐준 덕분에 나는 비로소 내 힘으로 사는 법을 배웠고 잃어버렸던 내 이름 석자와 아버님의 술맛을 되찾을 수 있었단다. 이 모든 부귀영화와 자유가 다 내 모진 마음 덕분이니 내 어찌 너를 미워만 하겠느냐. 최씨 할멈의 그 말은 며느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 어떤 꾸지람보다 더 아프고 부끄러운 회초리가 되었답니다. 최씨 할멈은 멍하니 있는 두 사람을 뒤로하고 미련 없이 몸을 돌려 그 집을 나섰지요. 돌아오는 길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최씨 할멈은 깊은 숨을 내쉬었답니다.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바람에 날려 보내듯 말이지요.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얼굴에는 그 누구보다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더랬습니다. 여러분, 이 최씨 할멈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인생사 사옹지 마라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는 전화위복이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겠지요. 최씨 할멈이 겪은 시련은 당시에는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독이었으나 결국 그녀를 다시 살게 하는 명약이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네 인생에도 감당하기 힘든 억울함과 배신이 찾아오곤 합니다. 허나 주저앉아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최씨 할멈처럼 그 시련을 딛고 일어서 보란듯이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그 고통마저 감사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린 이 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가슴에 가장 깊이 남은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